낡은 빌라의 작은 부엌에 구수한 김치찌개 냄새가 자욱하게 퍼져나갔다. 보글보글 경쾌하게 끓어오르는 붉은 국물 위로 하얀 두부가 몸을 뒤척였다. 강민주는 나무 주걱으로 냄비 바닥을 부드럽게 저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10년째 맡아온 냄새였지만 그의 아내 한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이 냄새는 맡을 때마다 그의 마음을 따스한 행복감으로 채웠다. 시계의 초침이 또각거리며 오후 7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서연이 퇴근할 시간이었다. 민주는 찌개의 불을 약하게 줄이고는 거실로 나왔다.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은 그들의 10년 세월의 흔적들로 가득했다. 낡았지만 푹신한 소파, 그가 직접 나무를 잘라 만든 조금 삐걱거리는 책장,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빛바랜 사진들까지. 모든 물건에는 그와 서연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었다. 민준의 시선이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에 머물렀다. 10년 전 풋풋한 대학생이었던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 사진 속 서연은 캠퍼스의 벚꽃보다 더 화사하게 웃고 있었고,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민준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도서관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던 그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민주는 몇 날 며칠을 망설인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고, 그녀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짓는 순간 그의 세상은 온통 서연이라는 빛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미소는 그의 삶의 이유이자 원동력이었다. 가난한 구학생이었던 그는 서연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졸업 후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해외 유학의 기회를 얻었지만 망설임 없이 포기했다.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보다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 소박한 행복을 일구는 편이 그에게는 훨씬 더 소중했다. 사람들은 그의 선택을 어리석다고 말했지만 민주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서연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것이 그가 꿈꾸던 세상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미소가 그의 세상이었다. 그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또 다른 사진으로 눈길을 돌렸다. 한강공원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는 사진이었다. 값비싼 레스토랑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었다. 민주는 그때의 약속을 떠올렸다. 언젠가 아주 근사한 집을 사서 매일 밤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겠노라고. 아직 그 약속을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쉼없이 달렸다. 고된 노동에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잠든 서연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아차, 두부를 깜빡했네. 민주는 이마를 툭 치며 현관으로 향했다. 찌개에 넣을 두부를 사오는 것을 잊은 것이다. 그는 낡은 슬리퍼를 끌고 빌라 계단을 내려갔다. 골목 어귀에 작은 슈퍼로 향하는 길. 후미진 골목길 모퉁이에서 한 할머니가 좌판에 늘어놓은 채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와 할머니의 앞에 놓인 돈바구니를 엎어버렸다.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허리가 좋지 않은 듯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힘겹게 몸을 숙였다. 민주는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 바닥에 흩어진 돈을 줍기 시작했다. 다음 달 월세와 공과금을 생각하면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았지만 그의 양심은 한치의 망설임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흙먼지가 묻은 지폐를 정성껏 털고 굴러가는 동전 하나까지 찾아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 쥐어주었다. 아이고, 학생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닙니다. 할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주는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다
할머니의 좌판에 남은 시든 채소 몇 가지를 보았다. 그는 지갑에 있던 얼마 안 되는 현금을 꺼내 전부 할머니께 드리고 채소를 전부 사드렸다. 이걸 다 어쩐다고. 저녁에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 먹으려고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양손에 채소 봉지를 들고 슈퍼에 들러 두부 한 모를 샀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비록 지갑은 텅 비었지만 마음은 세상의 온기로 가득 찬 듯했다. 이것이 강민준이라는 남자였다. 자신의 안위보다 타인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작은 나눔에서 행복을 느끼는 바보 같을 정도로 선한 영혼의 소유자. 그가 집에 돌아와 다시 찌개를 드고 있을 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다녀왔어, 자기야. 아우, 와서 고생 많았지. 민주는 달려나가 아내를 맞았다. 최근 새로 옮긴 직장이 힘들다던 그녀는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다. 그는 서연의 가방을 받아들고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피곤해 보이네. 얼른 씻고 와.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놨어. 역시 우리 남편밖에 없네. 서연은 민준의 뺨에 짧게 입을 맞추고는 욕실로 들어갔다. 그녀의 입맞춤에서 희미하게 낯선 향수 냄새가 났지만 민준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새로 옮긴 직장에서 회식이 잦다고 했으니 동료의 냄새가 묻었을 수도 있겠거니 생각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정성껏 저녁 식사를 차리는 일에만 몰두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우와, 진짜 맛있다. 역시 당신이 끓여준 김치찌개가 최고야.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들어보였다. 민주는 그 모습에 하루의 피로가 모두 가시는 것 같았다. 그는 곧 다가올 그들의 10주년 기념일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서연아, 우리 다음 주 10주년이잖아. 내가 그날 월차냈어. 근사한 레스토랑도 예약해놨고 당신 선물도 준비했어. 어머, 정말 기대된다. 서연은 맞장구를 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포크로 접시 위의 반찬을 의미 없이 뒤적였다. 민주는 그녀가 새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 그렇다고 생각하며 더 밝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10년 동안 변함없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앞으로 50년, 100년 더 행복하게 해줄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긴 속눈썹이 만들어낸 그늘 아래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민준은 알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서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아주 작은 진동음이 울렸다. 무심코 뒤를 돌아본 민준은 순간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소파 테이블 위에 엎어놓은 휴대폰 화면이 잠시 밝아졌다가 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전지적 작가의 시점은 민준이 아닌 서연의 시선으로 옮겨간다. 엎어놓은 휴대폰 화면에 뜬 발신자는 차진우였다. 그리고 메시지는 단 한 줄. 모든 준비는 끝났어. 서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 입가에 머물던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냉혹한 결단력과 희미한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휴대폰을 집어들어 민준이 뒤돌아보기 전에 재빠르게 메시지를 확인하고 삭제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엎어놓았다. 이 모든 것은 단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설거지를 마친 민준이 물기 묻은 손을 닦으며 다가왔다. 서연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사랑스러운 아내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활짝 웃었다. 아니,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잠깐... 피곤하다. 우리 이제 들어갈까? 그녀는 민준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안방으로 이끌었다. 그래, 오늘 고생 많았지. 푹 쉬어.
민주는 그녀의 표정에서 아무런 이상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사랑하는 아내가 피곤해 보인다는 생각뿐이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쌓아올린 믿음의 성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그는 아주 작은 균열조차 상상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주는 서연을 품에 안고 잠이 들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10주년 기념일에 그녀가 얼마나 기뻐할지를 꿈꾸었다. 자신의 세상이 그가 목숨처럼 사랑하고 믿었던 모든 것이 이미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는 평온한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서 어둠 속에 눈을 뜬 서연의 눈동자는 차갑고 이질적인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그들의 침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날 밤 세상의 모든 어둠을 삼킨 듯한 폭풍우가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창문을 뒤흔드는 것엔 빗줄기는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맹렬하게 쏟아졌다. 번개가 밤하늘을 길게 찢을 때마다 잠깐 드러나는 칠흑 같은 풍경은 불길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강민주는 거실 창가에 서서 초조하게 밖을 내다보았다. 야근이라던 서연이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때였다. 귀를 찢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빌라 주차장에서 울려 퍼졌다. 민주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창문에 바싹 다가섰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번갯불에 순간적으로 드러난 것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검은색의 번쩍이는 외제차였다. 차는 빌라 화단을 반쯤 들이받은 채 위태롭게 멈춰 서 있었다. 그리고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비틀거리며 내리는 익숙한 인형, 서연이었다. 민주는 현관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비에 흠뻑 젖은 서연의 모습은 처참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값비싸 보이는 블라우스는 찢어져 있었으며 화장은 눈물과 빗물에 뒤섞여 엉망이었다. 그녀는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넉나간 표정으로 차체에 기대서서 가늘게 떨고 있었다. 서연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자.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서연은 그의 품에 와락 무너지며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 씨, 나 어떡해? 나 무서워.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일단 아내를 다독이며 집 안으로 이끌었다. 그는 서연을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몸을 감쌌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극도의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응,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민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서연은 한참을 흐느끼다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려왔다. 운전을 하고 있었어. 회사 차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이 잘 안 보였는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어. 서연의 이야기는 두서가 없었다. 그녀는 회사 일로 외근을 나갔다가 복귀하던 길이었고 폭우 속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사람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로 쳤다고 했다. 너무 무서워서 차를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쳐 왔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괜찮아. 병원에는 연락했어.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뺑소니.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서연은 고개를 격렬하게 저으며 절규했다. 몰라 하지만 크게 다친 것 같았어. 피가 보였단 말이야. 그녀는 얼굴을 감싸쥐며 오열했다.
나 이제 어떻게 해, 맨. 나 감옥 갈 거야. 우리 이제 끝났어. 당신이랑 기념일도, 우리가 꿈꾸던 미래도 전부 끝났다고. 서연의 절망적인 외침은 민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오직 공포에 질려 무너져 내린 아내의 모습만이 그의 눈에 가득 찼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 여자를 지켜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로 그 순간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들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계산된 절박함이 깃들어 있었다. 민준 씨, 우리를 구해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가 운전했다고 하면 안 될까? 민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을 풀었다. 서연아, 지금 제정신이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내가... 제발. 서연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그녀의 영혼은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막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대로 전과자가 되면 내 인생은 끝이야. 하지만 자기는 초범이고 정상 참작의 여지도 많아. 분명 금방 나올 수 있을 거야. 어쩌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어. 내가 밖에서 정말 열심히 일할게. 돈도 많이 벌고 최고의 변호사를 사서 당신 금방 나올 수 있게 할게. 응, 제발 우리 10년 사랑을 생각해서라도 날 좀 살려줘. 그녀의 말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민준의 심장에 박혔다. 이성적인 판단은 이미 불가능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안 돼라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심장은 이미 서연의 눈물에 잠식당하고 있었다. 10년 동안 지켜온 사랑, 그녀의 미소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세월, 그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연 없는 미래는 그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이었다. 그가 망설이는 것을 본 서연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내가 감옥에 가면 나 정말 죽어버릴 거야. 당신 없는 세상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 그 말에 민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는 무너지는 아내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의 눈에는 비장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알았어. 내가 할게. 내가 했다고 할게. 그의 대답에 서연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잠깐 안도와 승리감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빛은 곧바로 또 다른 눈물에 가려져 민준은 알아채지 못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길을 뚫고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서연은 옆에서 계속 흐느끼는 척 연기했고 민준은 멍하니 운전대만 잡고 있었다. 경찰서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그는 서연이 속삭여준 거짓말들을 앵무새처럼 되뇌었다. 자신이 운전을 했고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냈으며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그의 진술을 듣는 형사의 무감각한 표정, 주변의 웅성거림,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떨고 있는 서연을 보았다. 저 여자를 위해서다. 저 여자를 지킬 수만 있다면 이걸로 된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세뇌했다. 철컥 차가운 금속성의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그 순간 민준은 자신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유치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그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쾅! 묵직한 철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그의 과거와 현재를 단절시키는 거대한 단두대의 칼날 소리처럼 들렸다. 그의 평범했던 세상은 그렇게 끝이 났다.
한편 경찰서 밖으로 나온 한서연은 비틀거리며 건물 벽에 몸을 기댔다. 쏟아지던 비는 어느새 이슬비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던 그녀의 얼굴은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고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축 늘어져 있던 어깨가 당당하게 펴졌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다. 젖은 손으로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나지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됐어? 서연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텅 빈 밤거리를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절규하던 여자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하고 냉정했다. 진우 씨, 나야. 그녀는 희미한 미소마저 머금고 있었다. 다 끝났어. 그녀의 말과 함께 도시의 넌사인이 그녀의 차가운 얼굴 위로 번져나갔다. 한 남자의 인생을 제물로 바친 잔혹한 연극의 일막이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시간은 의미 없는 숫자에 나열이 되어 흘러갔다. 강민준에게 교도소에서의 하루는 어제의 복사본이었고 내일의 예고편에 불과했다. 소독약과 땀, 그리고 희미한 절망이 뒤섞인 공기, 귓가를 맴도는 거친 욕설과 육중한 쇠문이 닫히는 소리, 똑같은 회색 죄수복을 입고 똑같은 맛없는 음식을 삼키고 똑같은 시간에 잠이 드는 영혼 없는 일상의 반복이었다. 처음 몇 달간 민준을 버티게 한 것은 오직 한서연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녀가 보내오는 편지는 그의 유일한 구원이었다. 편지 속에서 그녀는 매일 밤 그를 그리워하며 눈물 짓고 있었고 그의 억울함이 곧 풀릴 것이라 약속했으며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했다. 민주는 그 편지들을 닳고 닳을 때까지 읽고 또 읽었다. 편지지 위에 번진 그녀의 눈물 자국은 그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는 성수성수이와도 같았다. 하지만 계절이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겨울이 찾아올 무렵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3번씩 오던 편지는 한 번으로 줄었고 나중에는 한 달에 한두 번으로 뜸해졌다. 사랑과 그리움으로 가득했던 편지의 내용도 잘 지내지, 밥은 잘 챙겨 먹고 와 같은 의례적인 안부로 채워졌다. 면회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새로 옮긴 직장이 너무 바쁘다는 것이 그녀의 이유였다. 민주는 애써 그녀를 이해하려 했다. 혼자서 생계를 꾸리고 자신의 옥바라지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연을 향한 미안함과 애틋함을 키워나갔다. 교도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사회였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불신이 공기처럼 만연한 곳, 민준처럼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은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었다. 그는 입소 초기에 몇 번이나 다른 재소자들의 시비에 휘말렸지만 폭력에 맞서는 대신 묵묵히 참고 견디는 쪽을 택했다. 그런 그의 태도는 어떤 이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중 한 명이 김 선생이라 불리는 50대의 재소자 김철수였다. 그는 한때 잘나가던 증권사 애널리스트였으나 거액의 주가 조작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사람들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교도소 내에서도 함부로 건드리는 이가 없는 존재였다. 김 선생은 처음 민준을 보았을 때 그저 사랑에 눈이 멀어 인생을 망친 또 한 명의 어리석은 젊은이라 치부했다. 사랑 때문에 들어왔다는 놈들치고 끝이 좋은 놈 못 봤지. 그는 혼잣말처럼 뇌까리며 민준에게서 시선을 거두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식 시간에 사건이 터졌다. 덩치 큰 재소자 하나가 새로 들어온 병약한 노인의 식판을 발로 차며 시비를 걸었다. 모두가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하시죠.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덩치 큰 재소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뭐야, 이 새끼는 죽고 싶어 환장했어. 조 없는 사람 괴롭히지 말란 말입니다. 민준은 두려움에 다리가 떨렸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를 마주 보았다. 일촉즉발의 상황. 하지만 그때 멀찍이서 식사를 하던 김 선생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어이, 황씨. 다 큰 어른이 애들 장난 같은 짓은 그만하지. 소장님 귀에 들어가면 좋을 거 없어. 김 선생의 한마디에 덩치 큰 재소자는 욕설을 짓거리며 마지못해 물러섰다. 그날 이후 민준을 향한 김 선생의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 그는 민준의 무모한 용기 속에서 어리석음과는 다른 종류의 단단함을 발견했다. 본격적으로 김 선생이 민준을 다시 보게 된 계기는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일어났다. 재소자들에게 지급될 작업용 장갑의 수량을 확인하던 교도관이 숫자가 맞지 않는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때 옆에서 상자를 나르던 민준이 무심코 한마디 던졌다. 24켤레씩 든 상자가 15개였고 7번째 상자는 누가 뜯었는지 3켤레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357켤레가 맞습니다. 그의 말에 교도관이 직접 수량을 확인해보니 정확히 들어맞았다. 한 번 쓱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상자의 개수와 내용물의 수량, 심지어 어느 상자가 개봉되었는지까지 정확히 기억해낸 것이다. 김 선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민준에게 물었다. 자네, 혹시 숫자에 특별한 재능이라도 있나? 아닙니다. 그냥 한 번 본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는 편입니다. 민준은 덤덤하게 대답했다. 김 선생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저런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도 어쩌다 이런 곳까지 들어오게 됐을까? 그는 민준이라는 인물에 대한 흥미와 의구심을 동시에 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면회날, 서연이 찾아왔다. 오랜만에 만난 그녀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세련된 옷차림과 고급스러운 핸드백, 머리 스타일도 바뀌어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풍기는 여유로움이 민준에게는 낯설게 느껴졌다. 자기야, 미안해. 할 말이 있어. 서연은 면회실의 아크릴판 너머에서 눈물을 글썽였다. 변호사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살던 집 팔았어. 그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10년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는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를 원망할 수 없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위로했다. 괜찮아, 괜찮아. 서연아, 집이 문제야. 우리가 중요한 거지. 내가 나가서 더 좋은 집 사줄게. 울지 마. 그는 아크릴판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고 싶었지만 차가운 장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며칠 후 민주는 교도소 도서실에서 허드레실에 쓸 헌 신문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무심코 신문지를 넘기던 그의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한 달도 더 지난 신문의 사회면, 한 귀퉁이에 실린 작은 사진 때문이었다. 진성그룹, 신진 작가 후원을 위한 자선 갤러리 개최. 작은 제목 아래에는 수많은 명사들이 모여 파티를 즐기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한가운데 인파에 둘러싸인 한 남자의 곁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한서연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사진 속 서연은 민준이 알던 모습이 아니었다. 슬픔에 잠겨 고생하는 여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빛을 한 몸에 받는 듯 자신감 넘치고 화려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훤칠한 키에 잘생긴 남자가 서 있었고, 두 사람은 연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다정해 보였다. 무엇보다 민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서연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이아몬드 팔찌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 발행 날짜를 확인했다. 서연이 면회 와서 돈이 없어 집을 팔았다고 울며 고백하기 일주일 전이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충돌했다. 그녀의 뜸해진 편지, 어색한 안부, 면회 때마다 달라지던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집을 팔았다는 눈물의 고백과 눈부시게 웃고 있는 사진 속 모습. 퍼즐 조각들이 제멋대로 떠다니다가 이내 끔찍한 형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견고했던 믿음의 성벽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났다. 그 균열은 가느다란 실금 수준이 아니었다. 성벽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하고 깊은 틈이었다. 민주는 사진 속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서연의 옆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 그리고 사진 아래 작게 적힌 설명을 읽었다. 진성그룹 차진우 대표가 가진우, 그 이름이 마치 불에 달군 낙인처럼 그의 뇌리에 새겨졌다. 10년간 그의 세상을 채우던 따스한 햇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설마 전부 거짓말이었나?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울음이 아닌 공허한 실소였다. 처음으로 끔찍한 질문이 그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신문지 조각에서 본 한서연의 웃음은 강민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유령이 되었다. 잠을 자면 악몽이 되었고 눈을 뜨면 잔상이 되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의 겉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이전처럼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정이라는 것이 거세된 사람처럼. 그는 모든 것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교도소의 동료 재소자들은 그가 드디어 감옥물을 먹고 현실에 순응하기 시작했다고 수군거렸다. 아무도 그의 내면에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의 세상은 이제 교도소 도서관이라는 좁은 공간으로 축소되었다. 그곳은 그의 성역이자 전쟁을 준비하는 작전실이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의 편지를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낡은 신문과 잡지더미 속에서 차진우와 진성그룹이라는 단어를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 그의 비상한 기억력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대신 적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무기가 되었다. 차진우의 경영 스타일, 진성그룹의 계열사, 그가 참여한 자선 행사, 그와 관련된 모든 가십 기사까지 그는 정보를 조립하고 분석하며 거대한 음모의 윤곽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그런 변화를 유일하게 알아차린 사람은 김 선생, 김철수였다. 김 선생은 민준의 눈에서 순진한 슬픔 대신 얼음장처럼 차가운 집중력이 서려 있음을 보았다. 어느 날 오후, 도서관 구석에서 신문에 몰두하고 있는 민준에게 김 선생이 조용히 다가왔다.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민준은 경계심을 드러내며 신문을 덮었다. 김 선생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으며 말했다. 자네 눈빛이 바뀌었어. 예전에 그 바보 같은 순정남이 아니야. 무슨 일이지? 민준은 한참을 망설였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타인을 믿는다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김 선생의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속에서 그는 일말의 신뢰를 발견했다. 그는 품속에 고이 숨겨두었던 꼬깃꼬깃해진 신문 조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그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기계적인 목소리로 사실을 나열했다. 이 사진은 제 아내가 가난 때문에 집을 팔았다고 저에게 울며 고백하기 일주일 전에 찍힌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진성그룹 대표 차진우입니다.
김 선생은 신문 조각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사진 속 서연과 차진우의 미묘한 몸짓과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초면에 나올 수 있는 자세가 아니군.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민준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자네가 사고를 냈다는 그 차, 자네 차였나? 아닙니다. 회사 차라고. 그 회사라는 게 혹시 진성그룹과 관련이 있나? 아내의 새 직장 동료들을 만나본 적은? 김 선생의 질문은 민준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의심의 핵심을 찔렀다. 기억의 파편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고 당일 서연이 타고 온 낯선 외제차. 그녀에게서 나던 희미한 향수 냄새. 그리고 새 직장이라는 모호한 말들. 지금부터 자네는 돌멩이야. 김 선생은 민준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아무것도 느끼지 말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마. 분노와 슬픔은 가장 먼저 드러나는 폐일 뿐이야. 자네가 무언가 안다는 걸 저들이 눈치채는 순간 놈들은 대비를 할 걸세. 이 바닥에서 살아남는 건 자신의 속내를 완벽하게 감추는 자야. 김 선생의 조언은 민준에게 등대와도 같았다. 그는 들끓어 오르는 배신감과 복수심을 차가운 이성 아래 깊숙이 묻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냥을 준비하는 사냥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 게시판에 모범수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이 붙었다. 그 명단에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동료 재소자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민준의 마음은 오히려 타들어갔다. 그에게 가석방은 희망이 아니라 재촉하는 초시계소리였다. 이대로 아무런 증거 없이 사회에 나가면 그는 그저 뺑소니 전과자일 뿐이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놈들의 범죄를 입증할 무기가 필요했다. 그는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출소를 며칠 앞둔 마음씨가 비교적 선량한 좀도둑 출신의 재소자에게 접근했다. 민준은 몇 달간 교도소 내 작업에서 받은 영치금과 배급품들을 모아 그에게 건네며 은밀한 부탁을 했다. 박준호, 제 유일한 친구 이름입니다. 이 주소로 찾아가서 이 메모만 전해주십시오. 민준이 건넨 메모에는 암호와도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진성그룹 사옥 근처에 고급 오피스텔 주소와 함께 서연이가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는지, 그리고 내가 입사하려던 진성그룹의 차량관리부에 아직 자리가 있는지 알아봐줘 라는 내용이었다. 차량관리부는 그들이 꾸며낸 사고의 핵심을 우회적으로 가리키는 그들만의 암호였다. 그 재소자가 출소한 뒤 민준에게 남은 것은 피를 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만약 친구가 자신을 외면한다면, 메시지가 중간에 발각된다면 수만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새로 입소한 재소자를 통해 마침내 답장이 도착했다. 세면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는 몰래 건네받은 작게 접힌 쪽지를 펼쳤다.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그는 친구 준호의 익숙한 글씨를 읽어 내려갔다. 형, 그 여자 거기 살아. 형 말대로야. 그리고 형이 말한 그 차리. 알아봤어. 사고. 진성그룹 차 부장이란 작자가 낸 거였어. 전부.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형.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쪽지를 읽는 순간 민준의 세상이 완전히 붕괴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 그의 영혼은 산산조각 났다. 10년의 사랑, 그의 숭고했던 희생, 감옥에서의 고통, 그 모든 것이 한낱 잘 짜인 연극의 일부였다는 사실. 그는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모두의 웃음거리가 된 광대였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솟아올랐다. 서연을 향한 사랑은 그 순간 완전히 죽어버렸다. 아니, 썩어 문드러져 지독한 증오와 냉혹한 복수심으로 변질되었다. 교도소에 들어왔던 순진한 남자 강민주는 그 쪽지를 읽는 순간 완전히 죽었다. 그날 밤 민주는 소등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잠들지 못했다. 그는 간방 구석에서 조각난 거울 대신 반들반들하게 닦은 숟가락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다. 숟가락에 비친 남자의 눈은 더 이상 그가 알던 눈이 아니었다. 슬픔도, 절망도, 그리움도 없었다. 그 안에는 오직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차갑고 섬뜩한 목표 의식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제 그의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고 저 문을 걸어나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그 두 남녀에게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차가운 진실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의 이유를 던져주었다. 복수라는 이름의 이유를. 사냥의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육중한 교도소 철문이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리고 강민주는 3년 만에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다. 자유의 기쁨도 미래에 대한 설렘도 없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선 그의 모습은 그림자처럼 메말라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교도소에 들어갔던 순진한 청년 강민주는 이미 그 안에서 죽었고 지금 문을 나서는 것은 복수라는 이름의 망령일 뿐이었다. 익숙한 차 한 대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친구 박준호는 말없이 그를 끌어안았다. 고생했다. 민준아. 그래. 짧은 대화.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만 가지 감정과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더 이상 친구의 안색을 살피지 않았다. 그의 눈에 비친 민주는 위로가 필요한 상처 입은 짐승이 아니라 사냥을 앞둔 냉정한 포식자였기 때문이다. 며칠 후 민주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덥수룩했던 머리는 단정하게 잘랐고 허름한 죄수복 대신 몸에 잘 맞는 깨끗한 정장을 입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겉모습은 평범한 사회 초년생처럼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감출 수 없었다. 모든 감정이 제거된 그 텅 빈 눈동자는 거울 속 자신마저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전화기 버튼을 눌렀다. 한서연의 번호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민준 씨, 나왔어. 민주는 철저하게 연기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지치고 허스키한 목소리. 다 끝난 일. 원망 안 해. 그냥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고 내 갈 길 가고 싶어서. 당신 옆에 있는 그분 차진우 대표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 두 사람 행복을 빌어주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 수화기 너머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의심하는 듯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패배감과 무력감에 이내 경계를 풀었다. 오히려 자신들의 승리를 확인하고 마지막 남은 찜찜함을 완전히 털어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알았어. 시간하고 장소. 문자로 보내. 약속 장소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엔타워 최상층의 최고급 레스토랑이었다. 그들이 그의 희생을 발판 삼아 이룩한 성공과 부를 상징하는 곳. 민주는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창가의 자리를 잡았다. 화려한 샹들리에, 은은한 클래식 음악, 와인잔을 부딪히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그가 속하지 않은 다른 세상의 풍경이었다. 그는 이 값비싼 연극의 무대 위에 초라한 행사에게 단역 배우처럼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레스토랑의 모든 시선을 받으며 한서연과 차진우가 등장했다. 그들은 완벽한 한 쌍의 그림이었다. 차진우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연은 그의 팔짱을 낀 채 우아한 드레스 자태를 뽐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민준을 향한 희미한 경멸감, 그리고 일말의 동정심이 뒤섞여 있었다. 강민준 씨, 오랜만이군. 차진우가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민준은 그 손을 잡지 않고 가볍게 고개만 숙였다. 차진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서연은 애써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민준 씨, 마음고생 많았지.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이건 운명 같은 거였으니까. 운명. 민준은 속으로 그 단어를 비웃었다. 운명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기만이었다. 차진우는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다는 듯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품에서 수표책을 꺼내더니 익숙한 손놀림으로 숫자를 적어 내려갔다. 자, 이거 받고 깨끗하게 정리하지. 자네의 잃어버린 3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게. 이 정도면 어디 가서 작은 가게라도 차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우리 서연이 앞에 나타나지 마. 그가 테이블 위로 밀어놓은 수표에는 민준이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만큼 큰 액수가 적혀 있었다. 그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시간, 그의 인생, 그의 고통까지도 이것이 그들의 오만의 절정이었다.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기쁨이나 슬픔의 웃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된 자의 차갑고 서늘한 미소였다. 그는 수표를 향해 손을 뻗는 대신 천천히 테이블 반대편으로 밀어냈다. 보상은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받아야죠. 차진우와 서연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은 주머니에서 작고 검은 디지털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 작은 기계의 등장은 레스토랑의 화려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불길한 전조였다. 딸깍. 민준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레스토랑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뚫고 녹음기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 부장, 일 처리 확실하게 해. 그 강민준이란 놈. 적어도 3년은 썩게 만들어. 입막음용 돈은 두둑이 챙겨줄 테니 걱정 말고. 차진우의 목소리였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녹음기를 낚아채려 했지만 민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녹음은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서연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자신의 여동생과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그 바보, 아직도 내가 자길 기다리는 줄 알걸. 10년 동안이나 속아준 덕분에 내 인생이 이렇게 폈는데. 고맙기라도 해야지. 걘 딱 그 정도 그릇이야. 순진에 빠져서 이용해 먹기 딱 좋았지. 쨍그랑 서연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다. 레스토랑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모두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서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차진우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들의 완벽했던 세상이 작은 녹음기 하나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레스토랑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리며 제복을 입은 형사들과 사복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따라 약속이나 한 듯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입구에는 친구 준호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차진우 씨, 한서연 씨, 뺑소니 교사, 위증 및 사기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차진우가 발악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넋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았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의 처참하게 무너진 얼굴을 무자비하게 비추었다. 대한민국 상류층의 완벽한 커플이 한순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는 것 같았다. 기쁨도, 통쾌함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거대한 공허함만이 그의 내면을 채울 뿐이었다. 그들의 마지막 연극은 끝났다. 그리고 그 연극의 연출가는 바로 그 자신이었다. 화려했던 무대 위로 차가운 복수의 막이 내리고 있었다. 강민준이 연출한 마지막 연극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차진우와 한서연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속보, 진성그룹 차진우 대표, 뺑소니 교사 및 위증 혐의로 구속 3기의 사기극, 10년 순정남의 인생을 짓밟은 희대의 악녀 한서연 충격 증언 확보, 모든 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였다. 대중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한 남자의 순수한 사랑과 희생을 배신한 그들의 파렴치한 행각은 연일 대서특필되었고 재판 과정은 전 국민의 관심사였다. 법정에서 차진우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결정적인 녹취 증거와 공범들의 자백 앞에 무너졌다. 한서연은 재판 내내 창백한 얼굴로 눈물만 흘렸지만 그 눈물에 동정심을 보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것이 진정한 후회의 눈물인지 아니면 몰락에 대한 절망의 눈물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법의 심판은 엄정했다. 차진우는 뺑소니 교사, 위증, 업무상 횡령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어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서연 역시 범죄 공모 및 위증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진성그룹은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고 그들의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한 배신의 아이콘으로 낙인 찍혔다.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있는 강민주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했다. 친구 준호가 마련해준 작은 오피스텔에서 그는 창밖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통쾌함 대신 거대한 공허함만이 맴돌았다. 10년의 세월을 바쳐 사랑했던 여자는 이제 차가운 감옥에 있었고 그의 인생에는 복수라는 목표가 사라진 채 텅 빈 구멍만이 남아있었다. 승리는 이토록 허무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낯익지만 수척해진 얼굴의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한서연의 동생 한서진이었다. 언니의 화려함을 그림자처럼 따르던 당당하고 때로는 오만해 보이기까지 했던 그녀는 온데간데 없었다. 죄책감에 짓눌려 바싹 마른 얼굴, 붉게 충혈된 눈. 그녀는 민준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형부라는 단어에 민준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렸다. 서진은 바닥에 이마를 댄 채 흐느꼈다. 저는 언니의 말만 믿고 형부를 미워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라고 욕했어요. 그 모든 게 거짓인 줄도 모르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녀의 울음에는 가식이 없었다. 한때는 그를 경멸했던 그 눈은 이제 진심 어린 후회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증오의 마지막 찌꺼기가 천천히 씻겨나가는 듯했다. 이 여자 또한 한서연이라는 거대한 거짓말의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었다. 일어나세요, 서진 씨.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지 않았지만 차갑지도 않았다. 서진 씨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도 속은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다 끝난 일입니다. 가서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더 이상 한서연의 동생으로 살지 말고. 한서진 씨의 이름으로 민준의 담담한 말에 서진은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용서라기보다 과거로부터의 해방 선언과도 같았다. 민준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는 서연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그 그늘 아래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며 자신의 영혼을 좀먹고 싶지는 않았다. 몇 주가 더 흘렀다. 민준의 이야기는 세간의 관심에서 서서히 잊혀갈 무렵 한 노신사가 그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권 변호사 최정혁이었다. 강민준 씨, 맞으시죠?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최 변호사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깊은 존중의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강민준 씨의 사건을 처음부터 지켜봤습니다. 언론은 당신의 복수극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저는 당신이 겪었을 고통과 그 안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벌였을 처절한 사투를 봅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돈 봉투가 아니었다. 우리 재단에서 일해주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의 고통을 저는 책으로만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온몸으로 겪어냈죠. 우리에게는 당신의 경험, 당신의 비상한 기억력,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당신의 눈이 필요합니다. 최 변호사는 자선이 아닌 진심 어린 스카우트 제의를 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가장 큰 상처와 고통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능력으로 평가해주고 있었다. 당신의 고통을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는 힘으로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민준은 한참을 망설였다. 자신 같은 전과자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 하지만 최 변호사의 진심 어린 눈빛 속에서 그는 잊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억울한 사람을 보면 참지 못했던, 좌판을 엎은 할머니의 돈을 주워주던, 바보 같을 정도로 선했던 자신의 본 모습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하면 됩니다.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 허무함 대신 새로운 목적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었다. 그 주 주말, 민준은 부모님이 모셔진 납골당을 찾았다. 작은 함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은 그는 오랜만에 부모님의 사진을 마주보며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사랑을 잃었고 제 인생의 10년을 도둑 맞았어요. 원망도 했고 복수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저처럼 아프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보려고요. 이게 제가 새로 찾은 길인 것 같아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민준은 고개를 들어 납골당의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뺨 위로 따스한 햇살 한 줌이 내려앉았다. 복수의 무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가볍고도 소중한 책임감이 내려앉고 있었다. 수년 만에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흘렀다. 계절이 5번 바뀌는 동안 강민준의 인생에도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힌 복수자도 순진했던 시절의 희생양도 아니었다. 이제 그는 인권재단 진실과 희망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다.
이 사건 기록, 2심 판결문 17페이지 하단을 보시죠.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찰 측 주장에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 발견됩니다. 재단의 회의실. 민주는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사건 파일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동료 변호사들과 조사관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예전처럼 텅 비어 있지도, 복수심으로 불타오르지도 않았다. 그 대신 연민과 이성이 공존하는 깊고 단단한 빛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정혁 변호사는 그런 민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에게는 서류의 줄과 줄 사이에 숨겨진 억울한 자의 눈물을 보는 특별한 눈이 있다. 최 변호사는 종종 민준을 그렇게 평가했다. 회의를 마친 민준은 잠시 창밖을 보았다. 따스한 봄볕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 달력을 확인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그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민준이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그에게 지독한 악몽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교도소 앞이었다. 육중한 철문과 높은 담벼락은 여전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5년 전과 완전히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이곳의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 빛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잠시 후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다. 20년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마침내 자유를 찾은 박영수 씨였다. 재단의 도움과 민준의 집요한 노력으로 재심이 열렸고 마침내 무죄가 입증된 것이다. 박 씨는 20년 만에 마주한 바깥 세상이 낯선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막막함과 두려움이 더 크게 서려 있었다. 그때 민준이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박영수 선생님, 저 강민준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준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박 씨는 한참 동안 자신을 위해 싸워준 젊은 활동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이 메인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일단 따뜻한 두부 한 모 드시러 가시죠.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교도소 앞에서 갓 나온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두부 한 모. 그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다. 이제는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라는 세상이 건네는 무언의 위로이자 축복이었다. 민준은 박 씨를 자신의 채에 태웠다. 그는 일부러 시끄러운 라디오를 켜거나 어색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오랜 시간 단절되었던 사람에게는 소음보다 고요함이, 섣부른 위로보다 조용한 기다림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식당에 마주 앉아 순두부찌개를 나누며 민준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선생님께서 당분간 지내실 곳은 저희 재단에서 마련해 두었습니다. 작은 방기지만 편히 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세상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저희가 천천히 하나씩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값싼 동정이 아닌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박 씨는 숟가락을 든 채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진심 어린 온기였다. 박 씨를 재단의 쉼터에 모셔다 드린 후 민준은 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의 발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공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봄의 절정을 맞은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리고 그 공원 한가운데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얀 벚꽃을 활짝 피워낸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15년 전 그가 한 여자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벚꽃나무였다. 민준은 천천히 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그는 나무에 거친 표피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과거의 기억들이 희미한 필름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서연의 웃음소리, 그의 설레던 고백, 그녀의 눈물 젖은 승낙.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그 기억들은 이제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그의 인생이라는 앨범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아련한 추억일 뿐이었다. 그는 복수가 자신을 치유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다. 진정한 치유는 자신의 독을 다른 이를 위한 약으로 바꾸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는 누구를 원망하지도 자신의 과거를 저주하지도 않았다.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 바람이 불자 수만 개의 벚꽃이 피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그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그는 눈을 감고 봄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재단에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가 구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있었다. 어쩌면 언젠가 그의 옆자리에 새로운 누군가가 함께 서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온전히 혼자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평화롭고 충만했다.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잔잔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어렸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은 끝났다. 그리고 강민준에게 그의 두 번째 봄이 비로소 찬란하게 찾아오고 있었다. 결말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